안녕하세요. 평소 대중교통으로 이동할 때마다 이런 사연 채널을 즐겨봤었는데, 이렇게 제가 직접 보내게 되다니 신기하기도 하고 기분이 묘하네요. 이런 글을 써보는 것 자체가 처음이지만, 보고 들은 경험을 토대로 한번 솔직하고 담백하게 써보겠습니다. 전 30대 중반에 들어선 여성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굉장히 늦은 나이에 결혼하셨어요. 30년 전, 당시 두 분이 37, 38살쯤에 만나서 식을 올리셨으니까요. 엄마 아빠 두 분 다 하던 일이 너무 바빠서 결혼을 미뤄두다 보니 시기를 놓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쩌다 친척의 소개로 중매를 보셨고 그 만남이 잘 풀려서 결혼까지 하게 되신 거라고요. 지금 봐도 정말 욕심이 많으신 분들이긴 해요. 특히나 일하는 보람을 포기하지 못하시는 걸 보면 부부가 참 잘 맞는 것 같아요. 지금은 70쯤의 나이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거든요. 상황에 따라 계속 이직은 할지언정 그만두시진 않네요. 가끔씩 제가 노년을 편히 쉬면서 보내고 싶진 않으시냐고 여쭤보면 몸이 찌뿌둥해지는 게 싫고 자칫 삶의 의욕을 잃을까봐 겁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해해요. 누가 딸 아니랄까봐 그 성향 그대로거든요. 전 지금 늦가기로 대학원을 다니면서 학원 강사로도 일하고 있는 투잡러입니다. 낮엔 일하고 밤엔 공부하며 하루를 10분 단위로 쪼갠 스케줄에 맞춰 보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주변 지인들은 이따금 제 삶이 너무 바쁘고 팍팍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 이렇게 치열하게 사는 게 좋거든요. 제게 주어진 시간을 허투루 허비하는 게 너무 아깝게 느껴져서요. 그래서 매 순간 지금이 안 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해야 할 것, 하고 싶은 것을 미루지 않고 그때그때 이루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삶이나 선택에 대해 후회도 적은 편이긴 해요. 아, 크게 후회하는 게 하나 있긴 합니다. 바로 결혼이에요. 사실 전 여태껏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저런 부모님의 일화를 보고 자란 터라 그럴 수도 있지만 그냥 결혼 자체가 저에겐 조금 부담스러웠거든요. 지금까지 다르게 살아온 타인과 평생을 함께 살 자신도 없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 어디까지 헌신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어서요. 그런 생각들이 더하고 더해지니 결혼은 너무 큰 마음가짐이 필요해서 내겐 부담스러운 일이다 라고 마음속으로 못 박아두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에 있어선 망설임이 없던 것 같네요. 미래 계획에 있어서 결혼과 출산이라는 변수를 세워두지 않아도 되니까요. 연애만 하면서 혼자 살아도 충분히 잘 살 수 있고 내 돈으로 하고 싶은 거나 다 하며 살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일이 꼬이게 된 건 어쩌다 참석한 고등학교 동창회 날부터였어요. 원래 동창회나 학교 모임 이런 거 가는 편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친한 고등학교 친구가 저더러 왜 한 번도 안 나오느냐고 가끔씩 제 소식 궁금해하는 애들이 있다면서 가자고 매달리는 거예요. 싫다고 거절했더니 사실 매번 제가 안 가니까 본인 혼자 갔는데 그게 좀 뻘쭘해서 그렇다네요. 근데 막상 시간 지나면 술도 마시고 어릴 적 이야기 많이 해서 재밌긴 하다고 같이 가자는 거였어요. 마침 그날이 연휴기도 했고 일도 쉬는 날인 터라 못 이기는 척 가기로 했습니다. 고등학교는 공학이었지만 분반으로 돼 있어서 거의 여고처럼 지냈어요. 그땐 제가 낯도 많이 가리고 공부를 열심히 했어서 막 활발하게 어울려 다니진 않았지만 그래도 친한 애들 3명과 함께 재밌게 다니긴 했었죠. 한 명은 결혼했고 한 명은 외국 나가서 살고 나머지 한 명이 저를 꼬드긴 그 친구였고요. 그렇게 동창의 날이 됐고 저는 얼굴 본 지 10년이 넘은 친구들과 어색하게 인사하며 구석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친구 말대로 혼자 있었으면 엄청 뻘쭘했을 것 같더라고요.
두 명인데도 어색했던 걸 보면요. 초반엔 그저 요즘 사는 얘기, 재테크 얘기, 결혼 얘기 등 삭막한 어른들의 재미없는 대화가 오갔습니다. 괜히 왔나 후회가 될 쯤이었어요. 술이 조금 오른 상태에서 친구가 갑자기 기분이 좋아졌는지 다른 테이블로 가서 막 떠들더라고요. 당황했지만 말리진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제 자리를 지키며 술을 마셨죠. 그런데 한 남자가 제 앞에 앉더라고요. 여태껏 여러 친구들이 이 테이블을 오갔지만 이 애는 왠지 처음 보는 얼굴 같았어요. 안녕, 오랜만이다. 너 그동안 왜 동창회 안 나왔어? 마치 저를 잘 알고 있다는 듯이 말을 거는 겁니다. 미안한데 내가 동창회를 너무 오랜만에 나와서 기억이 안 나서 그런다고 혹시 몇 반 누구냐고 물었죠. 그런데 속상한 얼굴을 하더니 기억 안 나냐고 하는 겁니다. 기억 안 나서 묻지 기억나면 왜 묻겠나요? 생각해내려고 얼굴을 다시 살피는데 친구가 제 옆으로 와서 그러는 겁니다. 야, 맞다, 얘였어. 얘가 동창회 때마다 너 찾았잖아. 왜 안 오냐고. 그렇게 너만 찾는 앤데 기억이 안 나? 얘 우리 옆반에서 우리 반 자주 놀러 오던 애잖아. 이성수. 친구의 말에 어느새 조금씩 기억이 나는 것도 같았습니다. 우리 반에 체육복을 빌리러 오든 친구를 보러 놀러 오든 매일 어떤 연유로 자주 놀러 오던 키 큰 남자애. 서글서글해서 꽤나 친구가 많던 애였어요. 성격이 좋아서 그런지 낯을 가리던 저에게도 몇 번이나 말을 걸어주고 장난을 치던 남자애였죠. 그런데 딱 그 정도였거든요. 제 기준에선 그렇게 친한 애도 아니었고 따로 만나거나 추억이 있는 애도 아니었습니다. 기억 안 날 법도 하다 하고 속으로 생각하며 그냥 미안하다며 웃어줬어요. 오랜만에 옛날 이야기를 나누니 즐겁긴 하더라고요. 이랬지 저랬지 하면서 마치 고등학교 때로 돌아간 것처럼 유치하게, 그렇지만 순수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몇 시간이나 이야기를 나누었을까? 성수라는 그 친구가 바람 쐬러 나가자고 하더군요. 흔쾌히 알겠다 하고 함께 나갔어요. 주변 길을 천천히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그때도 제 나이가 30 초반이었는데 사실 30대만 되면 다들 느낌만 봐도 알잖아요. 아, 왠지 이건 연애를 시작할 분위기 같다. 이런 거요. 그 애가 저에게 하는 말들, 눈빛, 분위기를 보면 대략 느낌이 왔죠. 그리고 그 직감이 맞아 떨어졌는지 다시 돌아온 술집 앞에서 그 애가 저에게 그러더군요. 사실 고등학교 3년 내내 좋아했었는데 고백할 타이밍을 놓쳤었다고요. 그런데 대학교도 멀어져서 아예 포기하며 지냈었다네요. 그런데 이렇게 우연처럼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 기쁘다고요. 과거 일인 것처럼 얘기했지만 제가 느끼기엔 거의 고백이나 다름없었죠. 어떤 이성적인 관심을 떠나서 그때 당시 저 같은 낯가리고 조용히 다니던 사람에게 관심을 줬었다니 고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날 전화번호를 주고받은 후 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만나볼수록 정말 괜찮은 친구였어요. 서글서글하고 유쾌하고 배려심 깊은 그런 스타일이었죠. 저는 좀 진지하고 시니컬한 편이었는데 그런 저를 밝게 변화시켜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연애는 늘 쉽게 시작했기에 그렇게 평범한 연인처럼 만남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났을 쯤 남자친구가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자기는 원래 일찍 결혼하고 싶긴 했대요. 그런데 그만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안 했던 거라고요. 그런데 저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면 결혼해도 좋겠다. 라는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만나면서 그 확신에 대한 자신이 더 생겼고요. 사실 저는 만남 초반에 한번 따로 말한 적 있었거든요. 결혼 생각 없다고요. 그때는 남자친구가 알겠다고 받아들여줘서 고마웠는데 이제 와서 다른 말을 하니 당황스럽긴 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는 저 아니면 안 될 것 같다면서 이렇게 둘이 있으면 행복하고 좋은데
왜 결혼은 하면 안 되는 건지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그 말도 맞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둘이 있는 걸로 행복하니 꼭 결혼을 해야 할까 싶었는데 반대로 왜 꼭 결혼은 안 하려고 했던 걸까 싶더라고요.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만나고 사랑한다 한들 바뀌는 건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함께 생활하는 것에 있어서도 별 거리낄 게 없는 듯 했어요. 남자친구는 자취한 세월이 길어서 깔끔하게 집안일도 잘하는 편이었고, 옆에서 볼 땐 부모님의 간섭도 별로 없다고 생각될 정도였거든요. 아마 그래서 더욱 결혼에 대해 흔들렸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결혼을 결정한 것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건 이 사람이 변화시킨 내 모습이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남자친구와 함께라면 나도 긍정적인 모습으로 더욱더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았고, 그렇게 평생 걸음을 나란히 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면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했죠. 결국 남자친구의 끈질긴 설득과 제안에서 내린 답으로 우린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노파심에 결혼 전에 미리 몇 가지 조건을 걸긴 했어요. 저는 그 당시에 대학원을 갓 입학한 상태였거든요. 오랫동안 고민했던 일이고 꼭 배우고 공부하고 싶었던 분야이기에 이 일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싶다고요. 그래서 대학원 졸업하기 전까진 공부랑 일에만 집중하고 아이를 갖는 건 그 후의 일로 생각하고 싶다는 제 뜻을 전했습니다. 남자친구는 고맙게도 제 생각을 이해해주고 존중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만 시댁에는 말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냥 평범하게 사는 모습 보여드리고 나중에 애가 생기면 그냥 그것만 사실 그대로 말하자고요. 그렇게 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남자친구가 왜 굳이 비밀로 하자는 걸까 찜찜한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물어봤더니 그냥 어른들은 부부끼리 협의한 일인데도 괜히 또 잔소리하고 딴지 걸지 않냐고 신경 쓸 일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라고 얼버무리더라고요. 의아하긴 했지만 굳이 더 캐묻고 싶지 않아서 별말 안 했습니다. 사실 남자친구가 외동의 늦둥이 아들이어서 그 전부터 시부모님에 대해 살짝 부담을 갖긴 했었거든요. 저도 외동인데 그렇게 막 금지옥엽으로 자라진 않아서 외동이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한 건 아니었지만요. 외동에다 늦둥이라는 사실까지 더해지니 부모님이 엄청 감싸두실 것 같다는 편견이 생긴 것 같았어요. 저희 부모님도 살짝 걱정하시긴 했고요. 그런데 상견례 자리에서 만난 시부모님은 다행히도 걱정과 달리 인상이 좋으셨고 고상한 분들 같았어요. 가타부타 별 말씀 없이 그저 자신의 아들과 서로 의지하며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만 하셨죠. 각자 아내와 남편의 도리를 다하면서 또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가는 부부가 되었으면 더 바랄 게 없다고요. 그 말씀을 듣는데 저도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주변이나 인터넷으로 보면 시댁과 고부 갈등 겪는 사람들이 파다한데 나는 그래도 다행히 좋은 시부모님 만난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결혼까지 무사히 올렸고 우리는 시댁과 친정 딱 그 사이로 신혼집을 잡았어요. 아무래도 남자친구나 저나 같은 지역 사람들이다 보니 짐 위치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신혼집이 시댁에서 가까워졌으면 좋겠다는 시어머님 말씀을 듣고 저렇게 말씀하시니 가까우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번쩍 들어서 바로 중간으로 잡았습니다. 제가 결혼 생활 통틀어 몇 안 되는 잘한 선택 중 하나였죠. 혼인신고까지 하고 나니 이제 정말 남자친구에서 남편이 되었단 걸 실감할 수 있었어요. 아무리 바빠도 신혼은 열심히 즐기고 많은 추억을 남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남편은 3교대 일을 하는 직업이었고 저는 밤에 일을 하고 돌아오니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짧은 시간이라도 남편과 오붓하게 보내기 위해 맛있는 식사를 준비했고 함께 할 수 있는 데이트를 준비했어요. 대학원 아침 수업이 없는 날엔 새벽에 일어나 남편 아침도 차려줬고요.
남편은 결혼 전부터 제가 신신당부했던 터라 따로 아침밥을 기대하진 않았는지 굉장히 고마워 하더라고요. 어쨌든 제 노력을 알아준 것 같아서 뿌듯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이 정말 진리인가 봐요. 사람이 참 간사하게도 언젠가부터 제 노력과 성의를 당연시 여기더라고요. 결혼 초에는 집안일을 분배해서 각자 밀리는 일 없이 하기로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피곤하다, 요즘 일이 몰렸다는 핑계로 본인 일을 점점 저에게 미루는 겁니다. 분명 혼자선 누구보다 깔끔 떠는 사람이었는데 가정부 한 명이 생겼다고 생각하는 건지 갑자기 게을러진 건지 태도가 완전히 뒤바뀌어서요. 결혼 전엔 서글서글하고 싹싹한 성격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능구렁이가 따로 없더라고요. 정말 처음엔 저도 남편이 바쁜 그 시기만 내가 더 부지런하면 되겠지 싶어서 해줬는데 어느새 제가 매일 설거지, 빨래, 요리 등 집안일을 전부 도맡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신랑 돈 받는 걸로 생활하는 전업주부도 아니고 우리 둘 다 똑같이 일하는 직장인인데 말이에요. 한 번은 같이 저녁 먹기로 한 날이 있었는데 그때가 하필 학생들 시험 기간이라 제가 엄청 바쁜 날이었거든요.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서 남편한테 내 일이 다 끝나고 가려면 야근해야 할 것 같다고 미안하지만 혼자 밥 먹어야 할 것 같다고 연락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제게 문자 하나를 띡 하고 보내길래 확인해 보니 뭐야, 나 오늘 자기가 해준 닭볶음탕 먹으려고 간식도 안 먹었는데 나 혼자 밥 먹게 하고 죄책감도 없어? 아니, 아내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무책임해? 라는 겁니다. 그 문자를 보는데 정말 속된 말로 기분이 잡치는 것 같았어요. 제가 알던 사람이 맞나 싶더라고요. 어떻게 야근한다는 사람한테 죄책감이나 책임감을 언급할 수 있지 싶고요. 하지만 당장에 일을 해야 하니 문자를 무시하고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늦게까지 일을 하고 11시쯤 다 돼서 집에 들어가니 남편이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더라고요. 식탁 위에는 먹다 남은 치킨뼈가 그대로였고요. 사람이 들어왔는데 인사도 안 하기에 아까 그 문자를 보고 난 어이없는 감정을 담아서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왔는데 인사도 안 해줘? 자기도 내 문자 무시했잖아. 자기가 그러는 건 되고 내가 하는 건 기분 나빠? 그 대답을 들으니 정말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아까 그 문자를 무시한 게 집단에 화가 나서 일부러 제 화를 돋우려 한 거였으니까요. 이대로 누우면 잠이 안 올 것 같아서 대자로 뻗어 편히 쉬고 있는 남편을 향해 하고 싶은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놀다 온 것도 아니고 야근이 잡혀서 늦는다 한 건데 그게 약속을 깬 거라면서 화까지 낼 일이냐? 내가 당신 밥 차려주는 식모도 아닌데 그 밥 한 끼 혼자 먹는다고 세상이 뒤집어지냐?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런 일로 죄책감과 책임감을 운운할 수 있냐? 내가 지금까지 양보해서 자기 대신 집안일 맡아서 한 건 왜 아무 말도 안 하냐? 당신 이렇게 못된 사람이었어? 라고요. 본인도 할 말이 없는지 듣고만 있다가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때 거실에 혼자 서 있던 제 심정은 참 허무함과 어이없다는 말로도 다 표현할 수가 없네요. 차게 식은 치킨뼈를 쳐다보다 그냥 저도 소파에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 날이 되고서 아침 일찍 출근 준비를 하던 남편이 슬쩍 다가와 어제 일은 미안했다고 하더군요. 저도 그냥 알겠다고만 대답했지만 화는 풀리지 않았어요. 이미 생각 없이 뱉은 말을 사과해봤자 제 기분은 이미 엉망이 된 후니까요. 역시 남과 같이 사는 건 이렇게 어려운 일이구나. 하나씩 맞춰가는 게 참 힘든 일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어떻게든 부정적인 기분을 떨쳐버리려고 했죠. 그렇게 남편과 사소한 트러블이 생기기 시작할 때쯤 어머님의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주고받곤 했었는데 이상하게 부쩍 자주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별다른 일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밥은 뭐 해 먹었니? 반찬은 있니?
너나 성수나 어디 아픈 데 없니? 요새 바쁘니? 이런 것들이요. 남편한테 전화 걸어서 물어보시지 저한테까지 뭐 이리 자주 연락하시나 했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도 남편이 시어머님에게 SOS를 쳤던 것 같습니다. 저랑 집안일이나 식사일로 마찰을 빚으니까 치사하게 어머님한테 일러 바친 거겠죠. 그게 아니라면 저를 감시하듯 이렇게 자주 연락해 오실 일이 없었으니까요. 당시엔 귀찮지만 이러다 말겠지 싶어서 적당히 답해드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희 집에도 오시려고 하는 겁니다. 반찬을 주거나 저희 얼굴 보고 싶으시다는 이유로요. 처음에는 일이 바빠서 시간이 애매하다는 이유로 몇 번 거절했는데 예의상 거절만 할 수는 없으니 아버님, 어머님을 집으로 모셔서 식사를 했습니다. 어머님은 집에 오시자마자 이 귀한 집에 불러줘서 고맙네. 나는 지가 매번 안 된다고만 해서 평생 아들 집에 못 오는 줄 알았잖아. 라고 하시는 겁니다. 네, 또 기분이 잡쳐버렸어요. 그렇지만 웃는 자가 인류다 라는 생각으로 능청스럽게 어머님의 비꼼을 넘기려 했어요.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식사를 하는데 또 어머님의 질문 세례가 이어지더라고요. 전화로 늘 물어보셨던 요즘 아침밥은 어떻게 먹냐 이런 질문들이요. 맨날 답했던 질문이라 이번엔 뭐라 해야 할지 몰라서 잠깐 생각했는데 그 사이 남편이 대답하더라고요. 그냥 알아서 각자 먹고 출근한다고요. 아무리 못해도 일주일에 3번은 제가 챙겨주는데 그걸 쏙 빼먹고 말하기에 어이없어서 남편을 쳐다보니 왜? 맞잖아. 라는 표정으로 절 쳐다보더라고요. 한 대 치고 싶었는데 간신히 참았습니다. 남편 말만 들은 시어머님은 그래도 신혼에다가 남편이 일하러 가는 건데 아내가 밥도 안 차려주냐며 잔소리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꼭 아침을 먹어야 하는 스타일이고 자취시킬 때도 아침은 꼭 먹었다고 했다면서요. 아니, 그렇게 잘 챙겨 먹던 사람이면 결혼 후에도 알아서 챙겨 먹지. 왜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지 영문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인류처럼 웃으면서 남편 아침 매일은 아니어도 반 정도는 챙겨주고 있고 저도 일하는 사람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한순간 어머님이 저를 못마땅하게 쳐다보시더라고요. 잠깐 스쳐간 3초 사이에 저를 보던 그 표정을 잊지 못할 거예요. 그동안 우아하고 고상한 줄 알았던 어머님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제가 지지 않고 전부 맞받아치자 어머님은 다음 공격을 이어가셨습니다. 지, 너 대학원 다닌다며? 왜 말 안 했어? 저는 곧바로 남편을 쳐다봤어요. 분명 남편이 말했을 텐데 본인이 비밀로 하자는 건 쏙 빼놓고 말했더라고요. 제가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쳐다보자 남편이 말하길 요즘 너 뭐하고 지내냐고 물으셔서 그냥 사실대로 답해드렸어. 사실대로 답해드릴 거였으면 당신이 시댁에 비밀로 하자고 했던 것도 말씀드렸어야지. 그건 왜 빼먹고 말해서 어머님과 내 사이에 오해를 만들어? 제가 격양돼서 말하자 어머님은 밥상 앞에서 큰 소리 내는 거 아니라며 말리셨습니다. 그리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면서 늦은 나이에 무슨 공부냐고 하시더군요. 공부한답시고 가정에 소홀하면 아내의 도리를 하지 못하는 거라고 덧붙이시면서요. 그때 이해가 되더라고요. 상견례 때 어머님이 말한 아내의 도리가 저의 희생을 원한다는 뜻이었다는 걸요. 거기엔 많은 뜻이 담겨 있는 포괄적인 말이었는데 제가 너무 단순히 받아들였던 거였어요. 어머님이 오늘 찾아온 속내도 사실 저런 남편의 무책임한 말들에 화가 나서 저를 꾸짖으러 오신 거였겠죠. 남편도 밉고 어머님도 야속했지만 우선은 참고서 그냥 웃어 넘겼습니다. 하나하나 대꾸하다 보면 저만 더 화가 날 것 같아서요. 코로 들어가는 건지 입으로 들어가는 건지 모를 식사를 끝내고 시부모님을 모셔다 드린 후 남편을 붙잡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불만이 있으면 나한테 얘기하지 왜 어머님한테 얘기해서 일을 크게 키우냐고요.
그러자 남편은 화가 나서 그랬다면서 제가 자기한테 신경을 많이 쓰지 않는 것 같아서 서운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분명 많이 신경 썼고 노력했지만 본인이 그렇게 느꼈다 하니 어쩔 수 없더라고요. 더 신경 쓰고 노력할 테니까 당신도 노력해달라는 말로 우선 다툼을 끝냈습니다. 이쯤 되니 이젠 남편의 미안하다는 말이 의심되더라고요. 남편은 항상 말이 바뀐다는 걸 몇 번 경험해 봤으니까요. 결혼 생각이 없다는 제 뜻을 받아들이는가 싶더니 결혼하자고 매달렸고, 일에 집중하고 싶다던 제 생각을 존중하겠다고 해놓곤 이제 와서 일만 하는 게 불만이라고 하고, 어머님한테 비밀로 하자고 해놓고 본인이 불리한 상황이 오자 약점으로 써먹은 것도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니 남편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더군요. 이후 저는 제 몫의 일만 하면서 남편과 냉전을 보냈습니다. 남편은 차가워진 제 모습에 아차 싶었는지 뒤늦게 적극적으로 제 화를 풀어주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밥을 하거나 집안일을 더 하거나 그러면서요. 이미 사라진 신뢰를 극복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의무적이라도 화해를 해야겠다고는 생각했어요. 이렇게 냉전으로 평생 함께 살 순 없을 테니까요. 그쯤 대학원 시험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기말 시험이라 한창 예민해졌을 때였어요. 그만큼 중요했고 저도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했던 시험이었죠. 밤새서 공부를 하고 오전에 수업을 듣고서 곧바로 학원으로 가서 강의 준비를 하고 수업하고 퇴근하는 일상이 반복됐어요. 이렇게 고된 일정을 반복하다 보니 마음도 몸도 많이 지쳐있는 상태였어요. 이 시험만 끝나면 그래도 당분간은 쉴 수 있다는 생각으로 버티고 버텼죠. 남편은 혼자 밥 차려 먹고 혼자 알아서 잘 지내며 자기는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도움은 안 돼도 방해는 안 되니 그걸로 됐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시험을 몇 번 치르고 마지막 시험이 남아서 막판 스퍼트를 달릴 쯤에 하필 어머님이 또 저희 집으로 놀러 오신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도저히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전화로 상황을 말씀드렸어요. 제가 다음 주 수요일에 대학원에서 중요한 시험이 있는데 그 준비로 바빠서 내일 식사는 죄송하지만 그 후로 미룰 수 없겠냐고요. 어머님은 찜찜한 목소리로 알겠다고 답하신 후 끊으셨고요. 그렇게 별탈 없이 잘 넘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는 생각지 못한 곳에서 터지더라고요. 이튿날 후 어머님이 가족들과 친척 몇 분이 모인 단체 채팅방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새아가 온 기념 내 생일 기념으로 다 같이 식사하고 차 마시는 자리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한 분도 빠지지 않고 참석해 주세요. 문자를 보자마자 어머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엊그제 분명 다음 주 수요일에 중요한 시험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깜빡 잊으신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저는 다음에 가거나 아니면 모임을 그 후로 미루면 어떨까요? 그랬었니? 기억이 안 나네.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그런데 내가 그날밖에 안 돼서 안 되겠네. 아무리 그래도 네가 온 기념으로 모이는 자리인데 주인공이 없어서 되겠니? 내 체면도 있는데 웬만하면 참석해라. 이렇게 통보식으로 말하고 전화를 확 끊는데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곧바로 남편한테 전화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쭉 말하고 어떻게 좀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 말이 더 가관이더라고요. 그러게 자기 부모님한테는 대학원 다니는 거 비밀로 하자고 하지 않았냐면서요.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난다는 게 뭔지 바로 실감했습니다. 네가 말한 거잖아! 라고 악에 받쳐 소리 지른 뒤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 뒤로 단체 채팅방에 꼭 가겠다는 가족 친척들의 말이 이어졌고 어머님은 예약한 음식점의 주소를 공유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고요. 이렇게 나를 압박하시나 정말 치사하다 싶어서 도저히 가기가 싫더라고요.
물론 시험을 포기할 마음도 없었고요. 그래서 남편에게는 단단히 일러뒀습니다. 나는 그날 약속 장소에 안 가겠다고요. 그러자 남편이 제가 안 가면 어머님이 엄청 화내실 거라면서 이번 한 번만 양보할 수 없겠냐고 그러더군요. 나는 시험이 있다는 걸 말했고 그 시험에 못 가게 하려고 잡은 모임에 갈 이유 없다고 못 박아 두었죠. 너무 열받았지만 시험에 지장이 갈까봐 그 뒤로는 최대한 마음을 다잡고 공부에 집중했어요. 시험이 있던 날 아침, 어머님에게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안 간다고 서너 번 얘기했는데도 어머님은 여전히 왜 안 오니? 시간 다 됐다! 라고 문자를 보내시더군요. 정말 벽 보고 얘기하는 것 같지 않나요? 이 집안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사람을 매기나 보다 잘못 걸렸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행인지 뭔지 무사히 시험을 치르고 왔습니다. 집에서 쉬고 있는데 남편이 연차까지 쓰고서 모임을 다녀왔더라고요. 별말 없이 밥 먹었냐고만 묻기에 알아서 먹겠다고 쉬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남편은 조용히 듣기만 하더니 저에게 핸드폰을 건넸어요. 어머님인데 제가 받질 않아서 이쪽으로 건 것 같으니 한 번만 받아달라고요. 더 이상은 피할 수 없겠다 싶어서 받았더니 받자마자 어머님이 크게 혼내시더라고요. 너 지금 남편과 시댁을 우습게 하는 거니? 어른이 약속을 잡았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와야지. 네가 뭐라고 지금 우리 바람 맞춰? 그래, 친척들 보기 부끄럽게 만드니까 속이 좀 시원하니? 다들 속으로 욕했을 거다. 너 같은 며느리 들여서 시어머니가 불쌍하다고. 불쌍한 시엠이 만들어줘서 고맙네. 우선 진정하세요, 어머님. 전 못 간다고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대학원 다니는 걸 못마땅히 하셔서 일부러 잡으신 거 알지만 저 그래도 정중히 거절 의사 말씀드렸고요. 그럼 제가 부끄럽게 만든 게 아니라 어머님이 스스로를 부끄럽게 만드신 거 아닌가요? 제 대답에 어머님은 펄쩍 뛰시면서 아주 쌍욕을 하시더라고요. 뭐 할 말은 했으니 이런 말까지 대꾸하진 말자 싶어서 잠자코 들어드렸습니다. 그렇게 아무렇지 않은 척 넘기고 싶었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그날 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약까지 복용해야 할 정도였어요. 화가 나고 속이 답답해서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이 안 올 정도더라고요. 다툼의 근원인 남편은 어머님과 제 사이에서 어찌해야 할지 몰라 갈팡질팡하고 있었고요. 언제까지 이렇게 참기만 해야 할지, 언제까지 저를 괴롭혀야 만족하실지 모르니 마음의 병이 나을 새가 없더라고요. 그때부터 결혼을 선택한 게 정말이지 후회스러웠습니다. 내 삶을 돌보기에도 부족한 시간인데 내가 왜 이렇게 시달려야 하는지도 알 수 없고 이젠 남편을 정말 사랑하는지조차 모르겠더라고요. 분명 절절히 사랑했던 사람인데 그때의 모습과 그때 제게 했던 약속들은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 같았거든요. 남편이 변화시켜버린 지금의 제 모습은 더 이상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아니, 마음에 들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지금까지 중에 가장 최악의 모습이었어요.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피해의식과 자기 한탄에 빠진 그런 제 모습이요.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결국 그 일이 터져버렸네요. 이럴수록 건강이라도 챙겨야지 싶어서 건강검진을 받게 됐어요. 사실 아직 젊은 나이기도 했고 병이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았기에 의무적으로 받은 검진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갑상선암을 발견한 겁니다. 3기였어요. 사실을 알았을 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암에 걸릴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가끔씩 목이 조금 아팠지만 수업을 무리했나 하곤 그냥 넘겼었는데 그게 사실 병 때문에 그런 거였다니 너무 놀랐네요. 다행히 손을 못 쓸 정도는 아니어서 곧바로 날짜를 받아 수술을 예약했습니다. 그날 밥을 먹으면서 남편에게 말하자 처음에는 놀라는가 싶더니 괜찮을 거라고 하더군요.
큰일 아니라는 것처럼 대수롭지 않은 표정으로 먹던 밥을 퍼먹으면서요. 그러더니 또 갑상선암은 착한 암 아니냐며 저더러 마음을 곱게 쓰고 착하게 살라는 의미로 하늘에서 조그맣게 벌을 내린 거라고 웃으며 말하는 겁니다. 아니, 이게 말인가요? 방구인가요? 자기가 걸린 거 아니라고 쉽게 말하는 거 아닌가요? 아무리 그래도 아내가 암에 걸렸는데 하늘에서 벌을 내린 거라니 이젠 더 이상 남편의 얼토당토 없는 말에 대꾸할 힘이 없어서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젠 정말 제 편이 하나도 없는 기분이었어요. 당장이라도 친정으로 들어가고 싶어서 몇 번을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가뜩이나 아픈 몸인데 저런 남자랑 같이 한 곳에 살면 더 아플 것 같았거든요. 그렇지만 수술 때까지만 참자 싶어서 스스로를 어르고 달랬죠. 수술과 회복을 위해서 저는 일도 멈추고 대학원도 잠시 휴학했습니다. 괜히 무리했다가 병 키우지 말고 이참에 푹 쉬자는 생각이었죠. 그동안 열심히 달려오기만 해서 몸이 병난 거라고 여기고요. 그렇게 전 수술을 무사히 받았고 집에서 2달 정도를 쉬게 되었습니다. 보통 회복 기간이 한 달이면 된다고 했지만 혹시 몰라서 저는 2달로 잡았어요. 어차피 휴학도 했겠다. 학원에서도 푹 쉬고 오라고 했으니 편한 마음으로 쉬어도 되겠다 싶었죠. 몸이 괜찮을 땐 남편에게 간단한 식사만 차려주고 피곤한 날에는 혼자 차려 먹게 내버려 뒀어요. 가끔 밥 가지고 볼멘 소리 할 때면 무시했고요. 그렇게 2주가 지났을 무렵 평소처럼 누워서 쉬고 있던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독 몸에 열이 나고 어쩐지 목도 답답해서 침대가 불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찬바닥에 누워 새우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누군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날 남편이 일찍 퇴근하는 날이긴 해서 왔어? 하고 큰 소리로만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누군가 제 등을 걷어차는 겁니다. 저는 너무 놀라고 아파서 맞은 곳을 부여잡고 올려다 봤어요. 어머님이더라고요. 너 계속 이렇게 누워서 뭐 하는 거냐? 수술 끝난 지가 언젠데 이렇게 한심하게 자빠져 자는 거야? 아무리 아파도 남편 밥은 챙겼어야지. 바쁘다고 남편 다 팽기치고 다니던 거 봐줬더니 이젠 꾀병까지 부려? 저는 어안이 벙벙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뭘 해야 할지는 알겠더라고요. 곧바로 저는 112에 전화해서 신고했습니다. 여기 주거 침입하고 저를 폭행한 사람이 있다고요. 어머, 너 지금 경찰 부르는 척하면 내가 겁먹을 것 같아? 진짜 웃기네. 예, 이런 식으로 쇼를 하니까 네 남편은 넘어가 줬겠지만 나는 이제 그냥 못 넘어가. 오늘 한번 단단히 혼 좀 나야겠다 너. 저는 경찰이 올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어머님은 주위에 있는 물건을 던지면서 큰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당시 얼이 빠져서 기억은 잘 안 나지만 대충 평소에도 제가 마음에 안 들었다는 둥, 저 같은 이기적이고 지만 아는 며느리는 없다는 둥 그런 말들이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제가 맞은 것에 대한 억울함과 분노의 눈물이었는데 마치 시어머니의 꾸중에 속죄하는 눈물처럼 보일까봐요. 그렇게 10분가량 지났을까 경찰이 왔기에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제야 어머님은 제 말이 진짜였다는 걸 알았는지 얼굴이 파랗게 질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손을 바들바들 떠시더니 갑자기 순해진 목소리로 저에게 지금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저는 경찰에게 이 사람이 멋대로 집을 들어왔고 제 허리를 걷어차고서 물건을 집어 던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당황하는 어머님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아니라고 오해라고 말하던 어머님은 그대로 경찰서로 연행되셨죠. 차에 타시면서 갑자기 제 손을 잡고서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하며 비시는데 그땐 너무 늦어버렸으니 어떡하겠나요. 그렇게 저는 폭행죄로 어머님을 고소했어요.
경찰서에 연행된 어머님은 절 폭행했다는 걸 시인하셨지만 훈육 차원이라 하셨고 아들 집에 반찬을 주러 왔던 거라며 비밀번호도 아들에게 전달받았으니 맘대로 들어온 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네요. 그렇지만 어쨌든 명백한 폭행죄였고 저는 얼마 전 수술을 받은 환자였기에 죄가 커져서 처벌은 불가피한 일이었죠. 그 뒤로 참 정신사납고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말하기엔 사적이고 민감한 부분들이 조심스러워서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결국 저는 어머님의 애가 녹을 때까지 오래오래 끌면서 합의해줬고 이 일로 남편과도 위자료를 받고서 이혼했습니다. 합의 중엔 찍소리도 못하고 이혼 도장만 찍던 남편은 합의가 끝난 후 이제 할 말은 해야겠다고 생각했던지 아주 노발대발 난리를 피우더라고요. 그래도 눈치는 있던 모양이네요. 남편은 저와 이혼을 했다는 것보다도 자신의 어머니가 그런 꼴을 보이셨다는 것에 대해 화가 많이 난 것 같았어요. 어떻게 시어머니를 고소할 수 있냐는 둥, 경찰서에 연행됐을 걸 생각하면 밤에 잠이 안 온다는 둥 아주 있는 힘을 다해 화를 내던데요. 지가 비밀번호 알려준 잘못이랑 제가 갑자기 얻어맞은 사실은 생각도 안 하고요. 어차피 남편은 말이 안 통한다는 걸 안 저는 너도 고소당하고 싶지 않으면 말 똑바로 해라 고만 했습니다. 예상대로 남편도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못했고요. 역시 더러운 꼴 피하는 데는 법을 운운하는 게 최고더라고요. 남편이 왜 갑자기 저렇게 생각이 모자라진 건지, 왜 갑자기 효자가 된 건지 알 수 없지만 사람을 잘못 알아본 제 탓이라고 생각하렵니다. 여러 가지 뼈저린 교훈을 얻었으니 다시는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어리석은 결정을 하지 않도록 신중하려고요. 물론 제 마음과 시간, 돈은 적잖이 피해를 받았지만 그래도 받을 건 받으며 찢어졌으니 이 정도면 제 선에서 깔끔하게 헤어졌다고 생각해요. 저는 다시 일을 시작했고 대학원도 다니고 있습니다. 몸도 다행히 완전히 회복을 마쳤고요. 아직 걷어차였던 아픔은 잊지 못하고 있지만 모든 상처가 아물듯 언젠간 나아지겠죠. 당분간은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면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데 온전한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